로마군의 가장 잔혹했던 만행들법과 질서, 그리고 위대한 건축물로 찬양받는 문명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찬란한 대리석 기둥 아래에는 피가 흐르고 있었죠. 로마 제국, 인류 역사상 가장 체계적으로 공포를 설계한 국가입니다. 그들의 잔혹함은 광기가 아니었어요. 계획이었습니다. 관료제였습니다. 법으로 정당화된 학살이었죠. 로마에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오데란트 두 메투안트. 그들이 증오하게 놔둬라. 두려워하기만 한다면. 이게 제국의 운영 원칙이었어요. 그들은 적을 인류의 적, 호스티스 후마니 게네리스라고 법적으로 규정했고, 이 딱지만 붙으면 어떤 만행도 합법이 되었습니다. 완전한 절멸도 정당한 군사 작전이 되는 거죠. 로마는 공포를 산업화한 최초의 제국이었습니다. 물류, 법, 그리고 공학을 통해서요.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이야기는 6개의 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원전 146년 단 한 해에 두 문명을 지도에서 지워버린 카르타고와 코린토스의 쌍둥이 학살,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갈리아에서 벌인 집단 학살을 과학으로 승화시킨 캠페인, 알렉산드리아 대도서관의 파괴로 상징되는 지식의 죽음, 브리타니아에서 벌어진 보우디카 여왕의 반란 진압과 그 뒤에 체계적 말살,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유대 민족의 정체성 자체를 범죄로 규정한 바르코크바 반란 진압, 그리고 십자가형 데시마티오, 배신을 통한 공포의 기계와 이 모든 이야기를 관통하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문명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악마가 정당화될 수 있는가? 로마의 역사는 영광의 서사가 아닙니다. 체계화된 타락의 기록이죠. 잔혹함에 법복을 입힌 문명의 초상입니다. 자, 이제 시작해볼까요? 경고하건대 이 이야기는 편안하지 않을 겁니다. 기원전 146년, 이 해는 로마가 세계에 선언한 해입니다. 우리에게 대항하면 너희는 역사에서 사라진다고요. 단 한 해에 2개의 위대한 문명이 지도에서 완전히 지워졌습니다. 카르타고와 코린토스. 하나는 아프리카의 무역 제국, 다른 하나는 그리스 문화의 심장부. 둘 다 더 이상 로마의 군사적 위협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왜 멸망시켰을까요?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카르타고부터 시작해 볼까요? 한때 한니발을 배출한 로마와 지중해 패권을 다툰 강대국이었죠. 하지만 기원전 149년 즈음에는 이미 군사적으로 무력했습니다. 제2차 포엔이 전쟁의 패배 조건으로 군대를 해체당했고 전함도 없었고 그저 무역으로 먹고 사는 도시였어요. 위협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 원로원에는 카토라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병적인 집착이 있었어요. 연설을 할 때마다 주제가 뭐든 상관없이 마지막은 항상 이 문장으로 끝났습니다. 카르타고 델렌다 에스트. 카르타고는 반드시 파괴되어야 한다. 농업 정책을 논하든 세금 문제를 다루든 상관없었어요. 카르타고는 파괴되어야 한다. 이게 그의 서명이었죠. 그리고 로마는 결국 움직였습니다. 트집을 잡았어요. 카르타고가 방어를 위해 무기를 모았다고요. 사실 누미디아의 침략에 대응하기 위한 거였지만 로마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전쟁 선포, 3년간의 포위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로마군 사령관 스키피오 아이밀리아누스는 도시를 완전히 봉쇄했어요. 식량이 들어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카르타고 시민들은 천천히 굶어갔죠. 병이 돌았고 시체가 거리에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3년 동안요. 기원전 146년 봄 로마군이 최종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게 분노의 학살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정밀한 작전이었어요. 스키피오는 도시를 구역별로 나눴습니다. 각 군단의 섹터를 할당했어요. 마치 재고 조사하듯이요. 체계적으로 건물 하나하나를 점령하면서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죽였습니다. 남자, 여자, 아이, 노인.
구별 없었어요. 40만 명이 죽었습니다. 5만 명은 노예로 잡혔는데 이들은 데디티키라는 특별한 범주로 분류되었어요. 권리가 전혀 없는 노예, 법적으로 물건보다 못한 존재였죠. 하지만 로마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도시 자체를 지워야 했어요. 신전을 부쉈습니다. 도서관을 불태웠어요. 건물을 하나하나 파괴했습니다. 17일 동안 불이 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전설에 따르면 로마는 폐허가 된 땅에 소금을 뿌렸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랬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상징적이죠. 이 땅은 영원히 저주받았다고 선포한 겁니다. 다시는 아무것도 자라지 말라고요. 그리고 정확히 같은 해, 지중해 반대편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코린토스, 그리스 문화의 보석 같은 도시였어요. 부유했고 예술과 철학의 중심지였고 아름다운 신전과 조각으로 가득했죠. 로마가 코린토스를 파괴한 이유는 뭘까요? 군사적 위협? 아니었어요. 반란? 그것도 아닙니다. 로마는 그리스의 자존심을 꺾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스 문화의 위신이 로마의 권위를 흐린다고 생각했어요. 집정관 루키우스, 문미우스가 이끄는 로마군이 코린토스에 입성했습니다. 그리고 체계적인 학살이 시작되었어요. 모든 남자를 처형했습니다. 여자와 아이들은 노예로 팔렸고요. 하지만 그보다 더 끔찍한 건 문화적 파괴였습니다. 코린토스는 예술품으로 유명했어요. 세계적인 조각품들, 귀중한 그림들, 고대 문서들. 로마 병사들은 이것들을 약탈했습니다. 일부는 로마로 보내졌지만 대부분은 그냥 파괴되었어요. 신전을 무너뜨렸습니다. 도서관을 불태웠어요. 문미우스는 예술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병사들에게 말했다고 해요. 이 물건들을 조심히 다뤄라. 부서뜨리면 똑같은 걸로 교체해야 하니까. 그는 그 작품들이 대체 가능한 물건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카르타고와 코린토스의 파괴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조율된 공포였어요. 로마가 세계에 보낸 메시지였죠. 우리에게 저항하는 것의 의미가 이것이다. 단순한 패배가 아니라 완전한 소멸이다. 너희 도시, 너희 문화, 너희 기억까지 지워버린다. 그리고 이것이 로마가 말하는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의 시작이었습니다. 평화라는 말이 참 아이러니하죠. 그 평화는 두 문명의 제위에 세워진 거니까요. 이 끔찍한 쌍둥이 학살의 메아리가 채가시기도 전에 로마는 또 다른 무대에서 그들의 잔혹함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켰습니다. 이번에는 한 명의 천재가 집단 학살을 예술로 승화시켰어요. 바로 율리우스 카이사르였습니다. 그의 갈리아 전쟁은 단순한 정복이 아니었습니다. 인종 청소의 프로토타입이었죠. 그리고 가장 섬뜩한 건 카이사르 본인이 이 모든 걸 자랑스럽게 기록으로 남겼다는 겁니다. 그에 져서 갈리아 전기는 자기 PR을 위한 대량 학살 보고서예요. 기원전 58년부터 50년까지 8년 동안 갈리아에서 벌어진 일의 규모부터 말씀드릴게요. 100만 명이 죽었습니다. 100만 명이 노예가 되었어요. 당시 갈리아 전체 인구가 300만에서 400만 정도였다고 추정되니까 인구의 절반 이상이 죽거나 노예가 된 겁니다. 이건 전쟁이 아니에요. 인구 말살이죠. 헬베tii 부족부터 시작해볼까요? 이들은 스위스 지역에 살던 켈트족이었어요. 기원전 58년 그들은 이주를 결정했습니다. 더 나은 땅을 찾아서요. 36만 8천 명이 출발했어요. 남자, 여자, 아이, 노인 모두 포함해서요.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민족 이동이었어요. 하지만 카이사르는 이걸 침략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공격했죠. 전투가 끝났을 때 살아남은 헬베티인은 11만 명뿐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죽었거나 노예가 되었어요. 카이사르는 이 11만 명을 다시 원래 땅으로 돌려보냈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친절해서? 아니죠. 그 땅이 비어 있으면 게르만 부족들이 침입할 수 있었으니까요. 완충지대가 필요했던 겁니다. 25만 명이 죽은 이유가 그거예요. 전략적 완충지대.
에브로네스 부족은 더 비극적입니다. 이들은 한 번 로마군을 이겼어요. 매복 공격으로 로마 군단을 전멸시켰죠. 카이사르는 이게 용서할 수 없는 모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결정했어요. 에브로네스는 존재 자체가 지워져야 한다고요. 그는 주변에 다른 부족들까지 동원했습니다. 현상금을 걸었어요. 에브로네스 사람을 죽이거나 잡아오면 보상을 주겠다고요. 조직적인 인간 사냥이 시작되었습니다. 에브로네스는 멸종당했어요. 문자 그대로요. 부족의 이름 자체가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기록에도 거의 남지 않았어요. 카이사르가 그들의 존재를 역사에서 지워버린 겁니다. 아바리쿰 포이전은 카이사르의 방법론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기원전 52년 갈리아의 도시 아바리쿰 4만 명의 주민이 있었어요. 카이사르는 도시를 포위했습니다. 25일 동안 공성전을 벌였고요. 도시가 함락되었을 때 카이사르는 병사들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약탈과 학살의 자유요. 3일 동안 4만 명이 죽었어요. 생존자는 800명. 왜 800명을 살려뒀을까요? 증인이 필요했던 겁니다. 이 800명은 다른 갈리아 도시들로 갔어요. 그리고 아바리쿰에서 본 것을 말했죠. 공포가 전파되는 겁니다. 카이사르는 이걸 계산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주목해야 할 건 이게 분노의 학살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계획된 작전이었어요. 카이사르의 기록을 보면 나와요. 스케줄이 있었습니다. 부대별 임무 할당이 있었어요. 이건 로지스틱스였습니다. 카이사르는 학살을 하나의 군사 작전으로 취급했던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얼마나 빨리 죽일 수 있는가, 효율의 문제였어요. 하지만 카이사르는 사람만 죽인 게 아닙니다. 문화도 죽였어요. 갈리아의 드루이드 사제들을 처형했습니다. 드루이드는 갈리아 문화의 수호자였어요. 그들은 기록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모든 지식을 구전으로 전승했어요. 카이사르는 이걸 알았습니다. 드루이드를 죽이면 갈리아의 역사와 종교와 문화가 통째로 사라진다는 걸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사냥했어요. 성스러운 숲을 베어버렸습니다. 신전을 불태웠고요. 갈리아의 정체성을 근원부터 제거하려 했던 겁니다. 그리고 노예 경제, 카이사르의 갈리아 전쟁은 로마 역사상 최대의 노예 공급원이었습니다. 100만 명의 노예요. 카이사르의 기록을 보면 소름 끼치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상 수확량, 곡물 수확량 말하는 게 아니에요. 포로로 잡을 인간의 수를 말하는 겁니다. 인간을 곡식처럼 취급했던 거죠. 카탈로그화했어요. 나이별로, 성별로, 건강 상태별로 노예 시장에 출하하기 위한 재고 관리였습니다. 로마는 인신매매를 산업 로지스틱스로 만들었어요. 카이사르는 심리전의 천재이기도 했습니다. 어떤 전투에서는 일부러 생존자를 풀어줬어요. 왜일까요? 그들이 다른 부족에게 로마의 공포를 전파하도록요. 공포를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사용한 겁니다.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사람들을 살려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라고요. 항복하지 않으면 너희도 이렇게 된다고요. 카이사르는 갈리아 전쟁으로 권력의 사다리를 올라갔습니다. 집단 학살을 정치적 자산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가장 비극적인 건 그가 이걸 자랑스럽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갈리아 전기는 베스트셀러였어요. 로마 시민들은 열광했습니다. 카이사르의 승리를 축하했죠. 100만 명의 죽음은 통계였고 또 다른 100만 명의 노예화는 경제적 성공이었습니다. 갈리아는 제국의 발전을 위한 실험실이 되었어요. 인구 말살을 통한 지배의 프로토타입이죠. 이 잔혹한 정복의 역사에서 로마는 또 다른 종류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번에는 사람이 아니라 지식을 죽였어요. 인류의 기억을 말살한 겁니다. 기원전 30년 알렉산드리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도시가 로마의 칼날 아래 무너졌을 때 인류는 수세기의 지식을 잃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는 단순한 도시가 아니었어요. 문명의 두뇌였습니다. 대도서관에는 40만에서 70만 권의 두루마리가 보관되어 있었어요. 무세이온, 즉 뮤즈의 신전이라 불리는 연구소에서는 당대 최고의 학자들이 연구했죠.
수학, 천문학, 의학, 공학. 알렉산드리아는 로마보다 수색이 앞서 있었습니다. 에라토스테네스는 여기서 지구의 둘레를 놀라운 정확도로 계산했어요. 히파르코스는 별의 위치를 기록했고요. 헤로필로스는 인체 해부를 통해 의학을 발전시켰습니다. 이 모든 지식이 알렉산드리아에 집중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왜 로마는 이걸 파괴했을까요? 옥타비아누스, 훗날의 아우구스투스는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를 무찌르고 이집트를 정복했습니다. 그에게 알렉산드리아는 위협이었어요. 지적인 위협이요. 이집트는 자율성과 독립성을 상징했습니다. 로마가 무식한 야만인처럼 보이게 만드는 곳이었죠. 옥타비아누스는 이걸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대도서관의 파괴는 전쟁의 부수적 피해가 아니었어요. 의도적이었습니다. 로마 병사들은 두루마리를 땔감으로 썼습니다. 고대의 지식이 병사들의 식사를 데우는 데 쓰였던 거예요. 어떤 두루마리는 포장재로 사용되었다고 해요. 귀중한 물품을 운반할 때 완충제로요. 수백 년간 축적된 인류의 지혜가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연구소들도 약탈당했어요. 과학 장비들, 천문 관측 도구들, 의료기기들 전부 로마로 실려갔지만 로마에는 이걸 사용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냥 전리품이었어요. 학자들은 처형되거나 노예로 팔렸고요. 알렉산드리아의 의학학교는 수세기 동안 인체 해부를 연구했었어요. 이건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일이었습니다. 로마는 이걸 다 파괴했어요. 천문대도 무너뜨렸습니다. 수학 연구소도 약탈당했고요. 클레오파트라의 자살은 상징적입니다. 그녀와 함께 이집트의 마지막 자존심이 죽었어요. 로마는 이집트를 속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정복이 아니었어요. 이집트를 로마의 곡창지대로 전락시킨 겁니다. 문명의 중심에서 제국의 식량 공급원으로요. 지적 전통은 의도적으로 말살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이 있던 자리에 농부들이 들어섰어요. 이건 정치적 정복을 넘어선 인식론적 집단학살이었습니다. 지식 자체를 죽인 거예요. 알렉산드리아가 파괴되면서 인류는 수세기 후퇴했습니다. 어떤 수학적 발견들은 1000년 이상 지나서야 다시 이루어졌어요. 어떤 의학 지식은 영원히 사라졌고요. 로마는 조사를 복종으로 대체했습니다. 질문하는 문화를 명령하는 문화로 바꿨어요. 가장 비극적인 건 우리가 정확히 무엇을 잃었는지조차 모른다는 겁니다. 사라진 책의 목록만 일부 전해질 뿐이에요. 그 안에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는 영원히 미스터리로 남았습니다. 혹시 암 치료법이 있었을까요? 지속 가능한 에너지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었을까요? 우리는 모릅니다. 로마가 그 가능성을 불태워버렸으니까요. 이런 지식의 학살이 제국의 한 편에서 벌어지는 동안 다른 편에서는 한 민족 전체가 로마의 식민지 공포를 온몸으로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브리타니아, 오늘날의 영국이죠. 여기서 벌어진 일은 나중에 모든 식민 제국이 사용할 템플릿이 되었어요. 기원 후 60년, 브리타니아는 로마의 점령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지배는 단순히 세금을 걷는 게 아니었어요. 체계적인 착취와 모욕이었습니다. 이케니 부족의 왕이 죽었을 때 그는 유언으로 자기 왕국을 딸들과 로마 황제가 공동 상속하게 했어요. 평화를 유지하려는 시도였죠. 하지만 로마는 어떻게 했을까요? 왕국을 그냥 접수해버렸습니다. 미망인인 보우디카 여왕을 채찍질했어요. 그녀의 딸들을 강간했고요. 공개적으로요.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였습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도 된다. 보우디카는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정의를 위한 외침이었어요. 다른 부족들도 합류했고요. 그들은 로마의 도시들을 공격했습니다. 카물로두눔, 론디니움, 베룰라미움. 추산에 따르면 7만에서 8만 명의 로마인과 칠로마 브리튼인들이 죽었다고 해요. 보우디카의 분노는 정당했지만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촉발했는지 몰랐습니다. 로마의 총독 수에토니우스,
파울리누스는 이 반란을 진압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진압만 한 게 아니에요. 본보기를 만들었습니다. 워틀링 스트리트 전투에서 로마군은 보우디카의 군대를 격파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이 진짜 공포였습니다. 조직적인 보복이 시작되었거든요. 마을들을 불태웠습니다. 하나하나 체계적으로요. 남자들은 처형되었어요. 여자와 아이들은 노예로 팔렸습니다. 하지만 로마는 한 발 더 나아갔어요. 경제적 학살을 시작한 겁니다. 들판을 파괴했어요. 곡식을 불태우고 가축을 도살했습니다. 의도적인 기근을 유발한 거죠. 사람들을 직접 죽이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이었어요. 굶주림은 천천히 왔지만 확실했습니다. 추산에 따르면 워틀링 스트리트 전투 이후 약 8만 명의 브리튼인들이 죽었다고 해요. 전투에서가 아니라 그 후의 보복과 기근으로요. 그리고 로마는 영혼도 죽였습니다. 드루이드 사제들을 표적으로 삼았어요. 브리타니아의 드루이드들은 갈리아와 마찬가지로 문화와 종교의 수호자였습니다. 수에토니우스는 특별히 앵글시 섬을 공격했는데 이곳은 드루이드들의 성지였거든요. 성스러운 숲을 베어버렸습니다. 사제들을 학살했어요. 제단을 파괴했고요. 브리튼 사람들의 정체성을 뿌리째 뽑으려 한 겁니다. 심리전도 있었습니다. 일부 생존자들은 의도적으로 살려뒀어요. 왜냐고요? 그들이 다른 부족들에게 가서 목격담을 전하게 하려고요. 공포의 전파였습니다. 로마에 대항하면 어떻게 되는지 모두가 알게 하는 거죠. 그리고 로마의 프로파간다 기계는 이 대학살을 질서의 회복이라고 포장했어요. 반란을 진압하고 평화를 가져왔다고요. 8만 명의 시체 위에 세운 평화였지만요. 고고학적 증거들이 이 이야기를 뒷받침합니다. 불탄 정착촌들, 집단 매장지들, 증거는 명확해요. 이건 단순한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체계적인 말살이었어요. 보우디카는 독을 마시고 자살했다고 전해집니다. 로마에 사로잡히는 이 죽음을 택한 거죠. 그녀의 반란은 실패했지만 그녀는 상징이 되었어요. 저항의 상징이요. 브리타니아에서 벌어진 일은 나중에 모든 식민 제국의 플레이북이 되었습니다. 대영 제국, 프랑스 제국, 벨기에 제국, 그들은 모두 로마의 방법을 따랐어요. 반란을 진압하고 문화를 파괴하고 경제를 장악하고 그리고 이 모든 걸 문명화라고 부르는 거죠. 로마는 식민지 테러의 교과서를 썼던 겁니다. 하지만 로마의 만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 세기도 채 지나지 않아 제국은 또 다른 민족을 상대로 역사상 가장 체계적인 정체성 말살을 시도했어요. 이번 대상은 유대 민족이었고 집행자는 황제 하드리아누스였습니다. 기원 후 132년 하드리아누스는 예루살렘을 로마식 도시로 재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폐허가 된 신전터에 유피테르 신전을 세우겠다고 선언했어요. 유대인들에게 이건 상상할 수 없는 모독이었습니다. 가장 성스러운 장소에 이교도 신의 신전을 세운다고요? 이건 단순한 정치적 결정이 아니었어요. 의도적인 도발이었습니다. 시몬 바르 코크바라는 인물이 반란을 이끌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민족주의의 봉기가 아니었어요. 종교적, 영적 저항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게 마지막 기회라는 걸 알았어요. 로마에 굴복하면 그들의 정체성 자체가 사라질 거라는 걸요. 처음에는 성공적이었습니다. 로마 수비대를 몰아냈고 잠시나마 독립을 되찾았어요. 바르코크바는 자신의 화폐를 발행했고 이스라엘의 자유라고 새겼습니다. 하지만 로마는 이걸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하드리아누스는 최고의 장군 율리우스 세베루스를 소환했어요. 그리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문제를 영구적으로 해결하라. 이게 무슨 의미인지 세베루스는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단순히 반란을 진압하는 게 아니라 다시는 반란이 일어날 수 없게 만들라는 거였죠. 세베루스는 천천히 체계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전면전을 피했어요. 대신 마을 하나하나를 포위했습니다. 985개의 마을이 파괴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각 마을은 개별적으로 공략되었고 저항하는 모든 사람이 죽었습니다. 58만 명이 살해되었다고 역사가 카시우스 디오는 기록했어요. 이건 전투 사상자만이 아닙니다. 민간인들도 포함된 숫자죠. 로마의 전술은 특히 잔인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동굴에 숨었어요. 로마군은 어떻게 했을까요? 동굴 입구를 막아버렸습니다. 사람들을 안에 가둔 채로요. 천천히 질식사하거나 굶어 죽게 내버려뒀어요. 대량 무덤을 만든 거죠. 고고학자들은 나중에 이 동굴들을 발견했는데 안에는 여전히 유골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가족 단위로 함께 죽은 흔적들이요. 기근도 무기로 사용되었습니다. 로마군은 들판을 불태웠어요. 올리브 나무를 베어버렸고요. 올리브 나무는 자라는데 수십 년이 걸립니다. 이건 몇 년이 아니라 몇 세대 동안 그 땅을 황폐화시키는 거예요. 의도적인 경제 파괴였습니다. 사람들을 직접 죽이지 않아도 굶주림이 일을 해주는 거죠. 하지만 로마는 육체만 죽인 게 아니었습니다. 정체성을 죽이려 했어요. 반란이 진압된 후 하드리아누스는 일련의 법령을 발표했습니다. 유대라는 이름 자체를 지도에서 지웠어요. 그 지역을 시리아 팔레스티나로 개명했습니다. 팔레스티나는 유대인의 고대적인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따온 이름이에요. 의도적인 모욕이었죠. 예루살렘도 아일리아 카피톨리나로 이름이 바뀌었고요. 히브리어 교육이 금지되었습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것도 불법이 되었어요. 종교 텍스트들이 파괴되었고요. 토라 두루마리를 소지하다 적발되면 사형이었습니다. 로마는 유대 문화를 범죄화한 겁니다. 유대인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를 불법으로 만든 거예요. 생존자들은 노예로 팔렸습니다. 수만 명이 제국 곳곳으로 흩어졌어요. 이게 디아스포라, 즉 유대인 대산계의 시작이었습니다. 재산은 모두 몰수되었고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출입이 금지되었습니다. 자신들의 성지에 발도 들여놓을 수 없게 된 거죠. 1년에 단 하루, 신전이 파괴된 날에만 통곡의 벽 근처에 올 수 있었어요. 그것도 돈을 내고요. 이건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민족 청소였어요. 로마는 유대인을 육체적으로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 언어적으로, 종교적으로 절멸시키려 했습니다. 한 민족의 존재 자체를 역사에서 지우려 한 거죠. 그리고 이 시도는 거의 성공할 뻔했어요. 유대 민족이 살아남은 건 기적에 가깝습니다. 그들은 800년 이상을 망명 상태로 살았어요. 하드리아누스의 파괴가 그 긴 고난의 시작이었던 겁니다. 바르코크바 반란의 진압은 역사상 초기의 체계적인 민족 청소 모델입니다. 물리적 파괴, 문화적 절멸, 언어적 억압을 하나로 결합한 거죠. 나중에 오스만 제국의 아르메니아 집단 학살, 나치의 홀로코스트, 루안다 대학살, 이 모든 끔찍한 사건들의 청사진을 로마가 이미 2000년 전에 그려놓은 겁니다. 이런 민족 단위의 학살도 충분히 끔찍하지만 로마는 더 일상적이고 더 체계적인 공포의 메커니즘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로마가 어떻게 공포를 관료제로 만들었는지, 어떻게 고통을 인프라로 구축했는지 살펴볼 차례예요. 기원전 71년 스파르타쿠스의 반란이 진압되었습니다. 노예 검투사가 이끈 이 반란은 로마를 공포에 떨게 했었죠. 크라수스가 반란군을 격파했을 때 로마는 메시지를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노예들이 절대 잊지 못할 메시지를요. 6,000명의 반란 노예들이 포로로 잡혔어요. 로마는 이들을 어떻게 처벌했을까요? 십자가형이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처형이 아니었어요. 스펙터클이었습니다. 아피아 가도, 로마에서 카푸아까지 이어지는 주요 도로예요. 약 200km. 로마는 이 도로 양옆에 십자가를 세웠습니다. 6,000개의 십자가에 6,000명의 사람들을 못 박았어요. 한 십자가와 다음 십자가 사이의 간격은 약 30m 정도였을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200km에 걸쳐 죽어가는 인간들이 줄지어 있는 거예요. 지나가는 모든 사람이 보게요. 그런데 십자가형은 빠른 죽음이 아닙니다. 천천히 죽는 거죠.
질식과 탈진으로 며칠에 걸쳐요. 로마는 이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거예요. 죽어가는 과정 자체가 메시지였으니까요. 6천 명이 며칠 동안 고통 속에 죽어갔어요. 그들의 비명이 도로를 따라 울려 퍼졌고요. 시체는 썩도록 내버려 뒀습니다. 까마귀들이 모여들었고요. 몇 주 동안 그 광경을 유지했어요. 왜냐고요? 모든 노예가, 모든 시민이 봐야 했으니까요. 이게 충격적인 건 규모만이 아닙니다. 로지스틱스예요. 6천 개의 십자가를 만들려면 엄청난 양의 목재가 필요합니다. 운송해야 하고, 세워야 하고, 사람들을 못 박아야 하고, 이건 계획이 필요한 작업이에요. 스케줄이 있었을 겁니다. 부대별로 할당량이 있었을 거고요. 로마는 집단 처형을 군사 작전처럼 수행했습니다. 고문을 산업화한 거죠. 그리고 데시마티오, 10분의 1 징계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로마 군단이 비겁하게 행동했을 때, 즉 도망쳤거나 명령을 거부했을 때 사용하는 처벌이에요. 어떻게 작동했을까요? 군단을 10명씩 조로 나눕니다. 그리고 제비 뽑기를 해요. 각 조에서 한 명이 뽑혀요. 그 사람은 죽습니다. 누가 죽이냐고요? 나머지 9명이요. 같은 조원들이 동료를 죽여야 하는 겁니다. 보통 몽둥이로 때려 죽였어요. 이게 왜 효과적이었을까요? 공포의 이유가 하나가 아니었으니까요. 죽을 수도 있다는 공포, 친구를 죽여야 할 수도 있다는 공포, 그리고 살아남아도 친구를 죽인 죄책감을 안고 살아야 한다는 공포. 로마는 심리적 트라우마를 집단 통제 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매뉴얼이 있었어요. 어떻게 제비뽑기를 실시할지, 어떤 도구를 사용할지, 어떻게 집행할지, 고문에 대한 관료적 지침이 있었던 겁니다. 법적 정당화도 있었습니다. 로마 법은 적의 종류를 구분했어요. 호스티스 유스투스, 정당한 적이 있었고, 호스티스 후마니, 게네리스, 인류의 적이 있었죠. 만약 적이 인류의 적으로 분류되면 어떤 잔혹 행위도 합법이었습니다. 고문, 학살, 노예화, 뭐든지요. 법이야만을 정당화한 겁니다. 공개 처형은 의도적으로 주요 도로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십자가는 모두가 볼 수 있는 곳에 세워졌어요. 데시마티오는 전체 군단이 지켜보는 앞에서 집행되었고요. 왜냐고요? 공포는 보는 사람들을 위한 거니까요. 처형당하는 사람은 이미 끝났지만 보는 사람들은 평생 그 이미지를 안고 살아가는 거죠. 루시타니아의 배신 사건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기원전 150년 이베리아 반도의 루시타니아 부족은 로마와 전쟁 중이었어요. 로마의 총독 갈바가 평화 협상을 제안했습니다. 루시타니아 사람들은 신뢰했죠. 3만 명이 무기를 버리고 협상 장소에 왔어요. 그리고 갈바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전원 학살. 무방비 상태의 3만 명이 학살당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배신이 아니었어요. 독트린이었습니다. 로마는 신뢰 자체를 무기로 사용했던 겁니다. 로마의 천재성은 고통의 관료화에 있었습니다. 공포를 시스템으로 만든 거죠. 임시방편이 아니라 인프라로요. 십자가형을 위한 목재 공급망, 데시마티오를 위한 절차 매뉴얼, 처형을 위한 법적 프레임워크. 이 모든 게 제국의 기계를 작동시키는 연료였어요. 그 연료는 인간의 고통이었고요. 그리고 가장 섬뜩한 건 로마가 이걸 숨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랑했어요. 개선문에 새겼습니다. 트라야누스 기둥에는 전쟁의 장면들이 상세히 조각되어 있어요. 학살, 노예화, 파괴, 모두 승리의 기념물로요. 아피아 가도의 십자가들은 기념물이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힘이다. 이게 우리의 질서다. 로마는 자신들의 잔혹함을 미화했던 겁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6개의 막을 지나왔습니다. 카르타고와 코린토스의 재, 갈리아의 100만 시체, 알렉산드리아의 불타는 도서관, 브리타니아의 무너진 마을들, 유대에 지워진 이름, 그리고 아피아 가도의 십자가들. 각각의 이야기는 다르지만 하나의 진실로 수렴합니다. 로마는 질서를 위해 혼돈을 선택한 게 아니었어요.
질서 자체가 잔혹함을 필요로 했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직면해야 할 역설이 있습니다. 로마는 법의 제국이었어요. 코르푸스 유리스, 치빌리스, 민법 대전은 오늘날까지도 법의 기초가 됩니다. 로마는 건축의 대가였고요. 콜로세움, 아치, 수도교, 엔지니어링의 기적이죠. 로마는 문명의 전파자를 자처했습니다. 도로를 건설하고 도시를 세우고 라틴어를 퍼뜨렸어요. 그런데 이 모든 위대함이 체계화된 잔혹함 위에 세워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로마의 천재성과 로마의 야만성은 분리할 수 없습니다. 둘은 같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로마가 제국을 조직하는 능력, 로지스틱스의 마스터였다는 그 능력이 대량 학살을 가능하게 했던 겁니다. 법을 만드는 정신이 학살을 정당화하는 법도 만들었어요. 아름다운 건축물을 세우는 엔지니어링이 십자가를 대량 생산하는 데도 쓰였고요. 그리고 로마는 이 모든 걸 축하했습니다. 개선식을 기억하시나요? 승리한 장군이 로마로 돌아올 때 열리는 대규모 퍼레이드요. 전리품이 전시되고 포로들이 쇠사슬에 묶여 행진하고 군단이 거리를 지나가고 군중이 환호하는, 이건 단순한 축제가 아니었어요. 제국의 이데올로기적 재생산이었습니다. 정복을 영광으로 포장하는 거죠. 학살을 승리로, 약탈을 번영으로, 노예화를 문명화로 로마의 유산은 오늘날까지 이어집니다. 나중에 모든 제국이 로마의 모델을 따랐어요. 대영 제국은 팍스 브리테니카를 말했죠. 로마의 팍스 로마나처럼요. 프랑스는 문명화 사명을 내세웠습니다. 로마가 그랬던 것처럼요. 미국은 자신을 실로마라고 생각합니다. 워싱턴 DC의 건축물들을 보세요. 로마 신전의 복제품들이에요. 제국의 언어, 제국의 논리, 제국의 정당화, 모두 로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무서운 건 우리가 여전히 이 논리 속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질서를 위해서는 폭력이 필요하다. 문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야만이 허용된다. 평화를 위해서는 전쟁이 정당화된다. 이게 로마의 유산이에요. 오데란트, 둠 메투안트. 그들이 증오하게 놔둬라. 두려워하기만 한다면. 로마의 이야기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거울이에요. 인류가 힘을 인간성보다 우선시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여주는 거울이죠. 문명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잔혹함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 법이라는 옷을 입은야만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는지. 로마는 2000년 전에 사라졌지만 로마의 그림자는 여전히 우리를 덮고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과거를 찬양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과거로부터 배우기 위해서죠. 로마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위대함과 잔혹함이 공존할 수 있다는 것, 문명이 야만을 감출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체계화된 폭력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는지. 하지만 동시에 로마는 이것도 가르쳐 줍니다. 어떤 제국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요. 폭력으로 세운 질서는 결국 무너진다는 것을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계는 여전히 제국의 논리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초강대국들, 군사 개입, 경제 제재,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정당화, 더 큰 선을 위해서, 안보를 위해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로마도 똑같이 말했어요. 팍스, 로마나를 위해서, 문명을 위해서, 질서를 위해서. 레토릭은 변했지만 구조는 그대로입니다. 로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불편했을 겁니다. 그래야 정상이에요. 이 이야기들은 불편해야 합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문명이 피 위에 세워졌다는 사실, 우리가 배우는 법이 학살을 정당화했다는 사실, 우리가 감탄하는 건축물이 노예의 고통으로 지어졌다는 사실, 이 모든 게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어야 해요. 그래야 우리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역사는 과거의 기록이 아닙니다. 현재의 거울이에요. 로마를 공부하는 건 로마를 이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만드는 제도, 우리가 정당화하는 폭력, 우리가 외면하는 고통, 이 모든 게 로마의 메아리일 수 있어요.
그래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의 카르타고는 어디인가? 지금 우리 시대의 십자가형은 무엇인가? 지금 우리가 질서라고 부르는 것 아래 얼마나 많은 고통이 숨겨져 있는가? 이런 질문들이 불편하다면 그게 바로 우리가 이 질문을 던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로마는 끝났지만 로마의 유산은 살아 있습니다. 우리가 그 유산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이에요. 과거의 잔혹함을 정당화의 모델로 삼을 것인가, 아니면 경고로 받아들일 것인가, 힘이 정의를 정의한다고 믿을 것인가, 아니면 정의가 힘을 제한해야 한다고 믿을 것인가. 역사는 반복되지 않지만 리듬을 탑니다. 제국이 일어나고 폭력을 정당화하고 그리고 결국 무너집니다. 로마도 그랬고 이후의 모든 제국도 그랬어요. 오늘날의 초강대국들도 예외는 아닐 겁니다. 문제는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느냐는 거죠. 얼마나 많은 카르타고가 불타야 하는가, 얼마나 많은 십자가가 세워져야 하는가. 로마의 병사들은 명령을 따랐을 뿐이라고 말했을 겁니다. 로마의 원로원 의원들은 국가의 안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고 정당화했을 거예요. 로마의 시민들은 제국의 번영을 즐기며 노예 시장의 비명을 외면했겠죠.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변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명확했어요. 수백만의 죽음, 문명의 파괴, 세대를 이어지는 트라우마.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로마가 저 멀리 고대의 일처럼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뭔가 불편하게 친숙한가요? 21세기에도 우리는 여전히 부수적 피해라는 용어를 씁니다. 로마도 이런 용어를 좋아했을 거예요. 필요한 조치, 예방적 공격, 안보상의 이유. 언어는 변하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폭력을 세탁하는 레토릭이죠. 로마는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문명과 야만은 반대말이 아니라는 것을요. 때로는 문명이 야만을 가장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도구가 된다는 것을요. 관료제가 학살을 체계화하고 법이 불의를 정당화하고 엔지니어링이 공포를 산업화할 수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동시에 로마는 희망도 보여줍니다. 어떻게냐고요? 로마가 무너졌다는 사실 자체가 희망이에요. 아무리 강력한 제국도, 아무리 체계화된 폭력도 결국은 끝난다는 거죠. 카르타고를 불태운 로마도 결국 불탔습니다. 갈리아를 정복한 로마도 결국 정복당했어요. 십자가를 세운 로마도 결국 무너졌고요. 폭력의 제국은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역사가 그걸 증명해요. 그리고 또 다른 희망이 있습니다. 저항의 기억이에요. 보우디카는 패배했지만 기억됩니다. 바르 코크바도 실패했지만 상징이 되었어요. 스파르타쿠스도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영감이 되었습니다. 제국은 육체를 죽일 수 있지만 정신까지 죽일 수는 없어요. 기억은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기억은 미래의 저항에 불을 붙이죠.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기억하기 위해서요. 로마의 피해자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들의 고통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의 저항을 기억하기 위해서요. 역사를 잊으면 반복된다고 하잖아요. 그건 클리셰지만 진실입니다. 우리가 로마의 잔혹함을 기억하지 않으면 누군가 다시 시도할 거예요. 이미 시도했고요. 계속 시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로마를 공부하는 건 로마를 증오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인간의 본성을 이해하기 위해서예요. 우리 모두는 잠재적인 로마인입니다. 올바른 상황, 올바른 프로파간다, 올바른 두려움이 주어지면 우리도 잔혹함을 정당화할 수 있어요. 그게 가장 무서운 교훈이에요. 악은 괴물에게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것. 평범한 사람들이 시스템 안에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거대한 악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 하지만 이걸 알면 우리는 경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로마인을 인식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정당화하려는 폭력을, 우리가 외면하려는 고통을, 우리가 받아들이려는 불의를. 의식이 첫 번째 저항입니다. 인식하면 선택할 수 있어요. 로마의 길을 갈 것인가, 다른 길을 갈 것인가. 역사는
과거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미래에 대한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미래를 만들 것인가? 로마의 유산을 반복할 것인가? 아니면 넘어설 것인가? 힘의 논리를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도전할 것인가? 쉬운 선택은 아닙니다. 하지만 필요한 선택이에요. 로마는 2000년 전에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로마의 질문은 여전히 살아있어요. 문명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질서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평화는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우리는 어떤 유산을 남길 것인가?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불편했을 거예요. 무거웠을 거고요. 하지만 이런 이야기들이 필요합니다. 과거의 잔혹함을 직시해야 현재의 불의를 인식할 수 있으니까요. 로마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쓸 것인지는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만약 오늘 이야기가 생각할 거리를 주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과거의 이야기들을 계속 다뤄나갈 예정이니까요. 편안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필요한 이야기들이죠. 채널 멤버십 프로그램에 가입하시면 새로운 영상을 먼저 볼 수 있고 이 채널을 지원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오늘 이야기에 대해 어떻게 느끼셨는지,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역사는 대화를 통해 살아나니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 기억하세요. 역사는 과거가 아니라 현재입니다. 우리가 과거를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미래를 결정합니다.